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날 밤부터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우리 실버타운에서 일어난 일을 방송에서 다뤄준다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방송에 나왔다고 신기하다고 전화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는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비슷한 실버타운에 속을 뻔했는데 방송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면서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전화는 대구에서 왔어요. 이번엔 할아버지셨는데 이미 보증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요. 언니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집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에 낯선 차들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녹음기 같은 걸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자 우르르 몰려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기를 알아차렸는지, 다른 할머니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취재진들이 몰려오니까 이웃들도 구경하러 나오시고 아이들도 신기하다고 모여들고 마치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 같았어요.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진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당한 일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 큰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거든요. 방송 이후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보한 사건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조직적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서 추가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곳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거였고요. 수사관이 설명해 주는데 이 사기단이 지금까지 속인 어르신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피해액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지역 사기 사례들과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의심스러워서 찾아본 것뿐이었는데요. 그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전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을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큰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 복자 할머니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그날 말이에요. 저는 그때 75세였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부산에 시집 가서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죠. 특히 밤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웃음소리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나갔는데 복자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더라고요. 20년 지기 친구인 복자 할머니는 한때 저처럼 장사를 했지만 몇 해 전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아들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게 다가오면서 표정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였어요. 호텔처럼 살 수 있고 매일 뷔페로 밥을 먹고 청소도 해주고 아플 때는 간호사가 24시간 돌봐준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요즘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딸네 집에 가도 사위가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복자 할머니는 벌써 설명회까지 다녀왔다면서 색깔 좋은 팜플릿을 보여줬어요. 표지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진이 있었고 행복한 노후, 품격 있는 실버타운이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팜플릿을 넘겨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수영장, 헬스장까지 있더라고요. 마치 호텔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합창단도 있고 요가 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팜플릿을 여러 번 들여다보며 상상해 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문화생활인지 뭔지를 즐기는 모습을요. 보증금은 3억 원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3억 2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아서 용돈으로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매달 관리비는 5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밖에서 혼자 살려면 집세에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훨씬 더 들 테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복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서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설득했지요. 평생 친구끼리 이웃해서 살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혼자 가서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고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찬장에서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 이 돈으로 정말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이 되어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평생 호텔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그게 뭐라고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예전에 산 옷이긴 하지만 진한 남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까지 달고 머리도 구루뽀로 말고 한껏 멋을 냈죠.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한 꽃다발이 놓여 있고 젊은 여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서니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무대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벌써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좌석에 앉자 곧바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음료수와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어요.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주위를 둘러보니 참석한 어르신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옷차림을 보면 그럭저럭 살만한 분들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중년 남성이 올라왔어요.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꽤 신뢰감이 있어 보였죠. 박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박 대표는 우리들이 평생 수고하며 이룩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것 같았거든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푸른 잔디가 펼쳐진 넓은 정원, 햇살이 쏟아지는 깨끗한 건물, 웃으면서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치 외국의 고급 리조트 같았어요. 박 대표는 실버타운이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는데 넓고 깨끗한 방, 호텔 같은 침대,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좁은 집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당 장면이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고급 호텔 뷔페장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각종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매일 전문 요리사가 직접 만든 건강식을 드실 수 있다면서 한식, 중식, 양식 가리지 않고 다양한 메뉴로 준비해 준다고 했어요.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좋겠다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매일 밥 해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또한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혈압을 재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죠. 혹시 밤중에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걱정 없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즘 밤에 혼자 있으면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이웃도 모두 나이가 있으니 누가 누구를 도와주기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생활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요가 교실, 합창단, 미술 교실, 서예 교실, 댄스 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도 돈도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 입주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정말 호텔에 온 것 같다는 분,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는 분, 아침에 눈 뜨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는 분. 저도 그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박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어떠냐고 물었을 때 여기저기서 좋다는 대답이 터져 나왔어요. 보증금 3억 원, 월 관리비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사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특별 혜택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보증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단, 오늘 계약하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복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복자 할머니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고 계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상담 부스에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들 계약하려는 분들인 것 같았죠. 저와 복자 할머니도 서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한 달 후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어요.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래된 이불장, 김치 냉장고, 낡은 식탁,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미련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버타운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은 직원이 나와서 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실버타운은 설명회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관리소장이 나와서 환영 인사를 했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말 친절해 보였죠. 식당을 구경시켜 주겠다면서 안내해 주었는데 정말 설명회에서 본 것처럼 넓고 깨끗했어요. 오늘 점심은 특별히 입주 기념 잔치로 준비했다면서 테이블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의 과일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3층 301호였는데 복자 할머니는 바로 옆방인 302호였어요. 정말 깨끗한 원룸이었는데 침대, 옷장, 작은 냉장고까지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특히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요가를 배우고 오후에는 합창을 했죠. 합창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평생 노래 부르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고향의 봄, 아리랑, 가고파 같은 옛날 노래들을 다 같이 부르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요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아침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주며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카드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죠. 고향 얘기, 자식 얘기, 젊었을 때 얘기,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았어요. 특히 복자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가하고 함께 합창을 했거든요. 2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거웠거든요.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아 보인다면서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각종 프로그램들. 아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나요? 그 행복한 시간도 곧 끝이 나고 말았어요. 3번째 달에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니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 있었어요. 그동안 항상 있던 갈비찜이나 생선구이 같은 메인 요리가 없고 간단한 나물과 국만 있더라고요. 식당 직원이 오늘은 요리사님이 좀 바쁘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대로 나간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하루 이틀 일이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음식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푸짐했던 반찬들이 서너 가지로 줄어들고 고기는 거의 안 나오고 국물도 맹맹했어요. 복자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더니 요즘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참았죠. 더 이상한 건 간호사였어요. 처음 2달 동안은 정말 친절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거든요. 혈압을 재어달라고 하면 지금 바쁘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든지 웃으면서 측정해주던 간호사가 귀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밤에 간호사실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문에는 긴급시에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죠. 며칠 밤을 확인해 봐도 간호사실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한편 즐거웠던 프로그램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요가 교실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다는 이유였는데 다음 주가 되어도 요가 교실은 열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합창 연습도 취소되었어요. 선생님이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술교실도 서예교실도 하나 둘 없어졌어요. 결국 남은 건 아침 라디오 체조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담당자가 늦게 나와서 제대로 안 되는 날이 많았죠. 청소와 세탁 서비스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매일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더라고요. 청소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3층에 사는 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5층, 6층에 사는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픈데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고생이 심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자 어르신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넘은 박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24시간 간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밤에는 아무도 없고 매일 푸짐한 식사를 준다고 했는데 점점 부실해진다고 항의하시더라고요. 관리소장이 죄송하다면서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웃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귀찮은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거든요. 그런데 박할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한 달째라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요. 어르신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급히 사과하긴 했지만 이미 어르신들의 마음은 상한 후였지요. 그날 저녁 저와 복자 할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 처음 2달과 너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요. 마치 우리를 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5층에 사는 이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오후에나 출근한다고 해서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어르신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라고 했는데 응급 상황에 간호사도 없다니. 엘리베이터도 한 달째 고장인데 언제 고칠 생각이냐고 항의했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일단 이 실버타운이 정말 제대로 된 곳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는 몇 년 전 동사무소 컴퓨터 교실에서 배운 실력을 기억해냈어요. 비록 서툴지만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 한 대를 이용해서 행복실 버타운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결과는 행복실 버타운 입주자 모집이라는 광고였는데 거기 나온 사진들이 이상했어요. 설명회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사진들인데 건물 이름이 다른 거예요. 드림빌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설명회에서 보여준 화려한 식당, 깨끗한 방, 수영장 사진들이 모두 다른 호텔이나 펜션에서 가져온 사진들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빼겨다 쓴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희가 속은 건가요? 더 조사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박 대표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속였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이 박철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실버타운의 박 대표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수법도 거의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어르신들을 유혹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점점 서비스를 줄여가는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출력해 두었어요. 그리고 복자 할머니에게 보여줬죠. 복자 할머니도 충격을 받았지만 저희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믿을 만한 분들부터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최할아버지,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부터 접근했어요. 일주일 만에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기로 했지요. 저희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혹시 관리소 직원들이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갔죠.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직원들 대화를 들었는데 관리소장이 전화 통화하면서 어차피 할머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조금만 더 버티면 돈 다 빼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야반도주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최할아버지 아들이 변호사 친구한테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불공정 약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음식 사진을 찍어뒀어요. 처음에 나왔던 푸짐한 음식들과 요즘 나오는 부실한 음식들의 차이가 확연했지요. 박 할아버지는 설명회 때 녹음을 해뒀다고 했어요. 박 대표가 24시간 간병 서비스, 호텔급 식사 같은 약속들을 다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관리소장이 갑자기 도서관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서로 눈치를 봤어요. 관리소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러보면서 이렇게 밤늦게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재빨리 책 읽기 모임이라고 대답했어요. 옛날 이야기책을 함께 읽고 있었다고요. 복자 할머니도 도와줬어요. 다행히 관리소장은 의심하면서도 그냥 나갔지만 저희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언론에 제보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KBS 소비자 고발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실버타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담당 PD가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용을 설명했죠. 증거 자료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취재진이 나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실버타운 정문 근처 카페에서 취재진과 만났어요. KBS 소비자 고발 담당 PD와 카메라 감독, 기자가 함께 왔더라고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취재진은 일반 방문객으로 가장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관리소장은 여전히 친절한 척하며 안내했지만 작은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부실한 식당, 고장난 엘리베이터, 관리되지 않는 시설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2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다 달라졌다고. 약속했던 간병 서비스도 없어지고 음식도 부실해졌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리소장이 갑자기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모았거든요. 최근에 일부 분들이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앞으로 외부인과 접촉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분이 있으면 즉시 퇴거 조치하겠다고도 했어요. 어르신들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관리소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고. 그럼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내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맞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돈은 받아놓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뭔 소리냐고요. 관리소장은 당황하며 자리를 떴죠. 드디어 금요일 방송이 나갔어요. 저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방송을 봤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자 모두들 감격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실버타운 사기 사건을 긴급 취재했다면서. 이 실버타운이 호텔급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과 전혀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보도했어요. 설명회 때의 화려한 영상과 실제 시설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박 대표가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공개되었어요. 방송이 끝나자 실버타운은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몰려오고 시청 공무원들도 나타났거든요. 관리소장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실버타운에 와서 박 대표를 체포했어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하니까 박 대표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에게 정순 할머니 덕분이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실버타운 입주자분들의 보증금은 전액 반환될 예정이라고,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75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구해낸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어요. 제가 방송에 나온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 저 덕분에 사기를 모면한 분들,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보한 사건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조직적 사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우리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곳이 여러 개 있었고 모두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수사관이 설명해 주는데 이 사기단이 지금까지 속인 어르신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피해액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사건이 해결되고 한 달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말, 저는 실버타운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에서 자매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거든요. 순천에는 언니 하나,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7, 80대였지만 건강했고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실버타운을 떠날 때 같은 처지였던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죠. 정말 고마웠다고, 저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면서요.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었는지 코끝이 찡 하더라고요. 순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언니와 동생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돌고 돌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아침 언니가 저를 깨우면서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잠깐 교회에 다닌 적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가지 않았거든요. 언니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간다면서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건물이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겨운 느낌이 있었죠. 목사님이 문 앞에서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냐고 물으시면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50명 정도의 교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지만 젊은 가족들도 몇 있었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찬송가가 울려 퍼졌는데 오랜만에 듣는 찬송가에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함께함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다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경험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교회에서 작은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재단 꽃꽂이를 맡게 되었는데 작은 일이었지만 뿌듯했어요.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도 했어요.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참여했어요. 화려한 실버타운은 사라졌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이웃, 신앙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저의 진짜 실버타운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실버타운을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전혀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여기 올 수 있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가짜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요. 봄이 오자 세 자매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도 함께 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일들이 셋이 함께 하니 즐거운 놀이가 되었죠. 제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저희 생활을 보여줬어요. 그런 게 지내던 중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어떤 분은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오셨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알아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 뿐이었는데요. 언론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고, 신문사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담당 경찰서에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실버타운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 같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와 동생이 격려해 주셨어요. 좋은 일이니까 해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담을 들으시는 어르신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 보라고 강조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덕분에 조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혹시 비슷한 제안을 받으면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했고, 피해를 당한 분들의 상담도 해드렸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공감해 드릴 수는 있었거든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모면한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저와 똑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제 방송을 기억하고 계약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이미 계약금을 넣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들도 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정순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면서요. 동생도 텔레비전에 나온 언니가 있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건 여전히 자매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화려한 시설이나 좋은 서비스보다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언니가 물었어요. 지금 행복하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다고요.